예, 후보자님, 아까 오전에 이코노미스트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2위 차지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니까 제가 잘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그 마치 잘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평가를 뭘로 한지는 알고 계세요? 네, 5가지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기재위에 있을 때 우리 후보자님하고 여러 가지 같이 고민을 했던 정책금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잔액이 올 5월 말로 1972.9조고 22년도는 204조, 23년도에는 88조, 그리고 올해 5개월 동안에도 34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 소관 5개 공공금융기관의 공급 잔액도 올해 5월 말 잔액으로 985조, 23년도에 52조가 증가를 했는데 이걸 보면은 금융위 소관 금융 공공기관이 전체 정책금융 증가를 주도해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결과로 보면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023년도 말로 1,886조인데 정책금융이 벌써 1,939.1조로 이미 가계부채를 오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지난번부터 많이 말씀드린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 그때 국감에서도 이 추경호 전 부총리도 답변을 했는데 문제 인식을 같이 하고 조금이나마 개선하겠다 이 얘기를 했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정책금융 협의회 운영하고 있고 계속 긴밀히 협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다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본인이 공직 재직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이런 부분 시스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총 여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그건 어느 정도? 모르겠습니다. 민간 신용 기준으로는 한 5천조 정도 되는 거라고. 4,059조 정도 예, 되거든요. 예. 4,059조 중에 우리나라 정책금융 공급 잔액이 1,939조면 47.8%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중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되면은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이나 통화 정책으로 경제 운영을 할 수 없는 나라다. 기재부가 정책 금융을 가지고 경제 전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시장의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되는 경제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후보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 1차관 주제로 정책금융협의회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정책금융협의회가 그 계시는 동안에도 예, 작년에 88조 증가하고 예, 올해도 지금 5월까지 34조 증가를 했거든요. 예. 그때 제가 분명히 이 부분이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럼 차관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있을 때 그 용역을 KDI인가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용역을? 다 주기가 어려워서 중소기업 쪽 정책금융 부분을 어떻게 효율할 거냐 하는 부분을 먼저 용역을 발주를 했고 그 결과가 완전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기재부 1차관 떠나게 됐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금융공공기관이 금융위에도 지금 5개 있지 않습니까? 예, 기업은행, 신보, 산업은행, 주금공, 서민금융원, 중기부에도 지금 5개,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에 흩어져 있어서 예,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입니다. 없기 때문에 꾸준히 증가해오고 이 증가의 원인은 가계부채로 그대로 연결돼 있고 급기야는 1,886조 가계부채를 넘어서 1,941조까지 39조까지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그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때 1차원 때부터 그 공감을 하고 있고요. 줄이려고 좀 그거 하는 부분이 노력하는 부분들이 다 이게 이유가 있는 정책들로 된 부분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예. 뭐 중복되는 부분부터 해서 그리고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찾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면 연착륙을 시킬 건가? 왜냐하면 그 죽어 있는 부분을 빼버렸을 때는 또 거기에 따른 영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좀 챙겨서 그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후보자님. 예. 예, 오전 아까 질의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예, 그런 정책금융의 효과를 보면은 10년 전에 우리 명목 GDP가 1,500조였는데 지금 2,400조 정도, 2023년도 말로. 근데 정책금융 잔액은 770조에서 1,639조로 한 2.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GDP 대비로 1.6배 증가했는데 정책금융이 이렇게 과도하게 됐는데 반면에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은 이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은 전는과학, 전기장비, 제조업인데 부가가치가 그렇게 상승하지 않은 부동산 쪽으로의 대출 집중도가 굉장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에는 대출 집중도가 오히려 더 감소했어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문제고 이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자산의 양극화도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총 여신의 절반 차지하는 정책금융의 부실이 확대되면서 지금 대입 연재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22년도에 금융공공기관의 대입 연재액이 4조 3천억 정도 됐는데 23년도는 11조 7천억으로 거의 3배 증가합니다. 올해도 5월 동안에 6조가 넘는 돈이 대입 연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입 연재가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그 연체 부분이 많이 생기면서 대입 연재도 같이 좀 느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굉장히 고질적인 부분인데 금융시장에서 위험은 공공이 떠안고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 이렇게 왜곡된 금융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 총재가 지적하다시피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리스크 테이킹하고 리스크 분석한 능력이 선진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과 함께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이런 선진화를 위해서 노력해달라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동산으로 이렇게 계속 쏠리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계부채나 그 기업부채 등이 역대 최대로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소프트 다운사이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예, 저 전체 규모를 줄이는 건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조금씩 하향 안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닥친 앞으로 미래는 굉장히 참담합니다. 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우스 코리아니피케이션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잘 처음 들어보시죠? 예. 이코노미스트의 올해 5월에 예. 초저출산을 상징하는 신조어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 22대 개원기념 재정경제 토론회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6가지 역풍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보시면 초저출산 고령화, 성장 잠재력의 지속적 하락, 그다음에 부채 증가, 재정 여력 감소 이걸 지금 국내 구조적 문제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이 96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거의 5% 정도 성장을 하고 21년도부터 2023년까지는 2.6% 성장하고 앞으로 우리가 2.0%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인데 2030년대에 한 1.3%로 예상하고요.
OECD 평균이 1.7로 예상합니다. 결국 우리가 OECD 밑으로 OECD보다도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 보면은 가계 신용이라든지 기업 신용 이 부분이 거의 역대 최고로 206% GDP 대비로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합계춘살률 추이 지금 올해 0.67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대로라면 70년 뒤에 나 100년 뒤에 우리나라가 중위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건데 지금 대만의 2,300만에 가까워질 거다. 그 다음에 저위로 보면 좀 워스트 시나리오로 보면 벨기에 정도 1,000만 정도에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지금 우리가 20년대에 보통 생산 가능 인구가 매년 한 30만씩 줄지 않습니까? 그죠? 예. 30년대는 한 50만씩 줍니다. 이렇게. 이 상황에서 204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40년대 이후로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뉴 노멀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이렇게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가장 최고도로 돼 있는 이 시기에 10년 후에 맞이할 우리 모습이 2034년부터 급격히 인구가 줄거든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참담합니다. 그리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임기는 지금 3년이지 않습니까? 3년 동안에 뭘로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의 문제라든지 부동산 소프트 랜딩의 문제 굉장히 두 개 다 달성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금융 혁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저성장 상황에서 한계에 몰린 이 디레버리징 하다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문제, 포용 경제까지 포함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안고 계신데 3년 동안에 이 장기적 비전에 어떤 대응을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그 부채의 리스크 문제는 이제 우리가 너무 과도한 부채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다 하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데 결국 이 자본을 통한 방식, 그러니까 부채가 아니고 자본을 통해서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런 에코티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를 좀 더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잠재 성장률이 계속 내려가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생산성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생산성을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금융 쪽에서 아까 이제 금융기관의 심사 능력 말씀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금융 시스템이 우리의 기업이나 우리 전체의 그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넓게 보면 결국 3년간에 우리 경제에 해야 될 구조개혁 과제들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유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유영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관님, 그 22년도 주택가격 하락하면서 작년에 50년 만기 대출하지 40조 특례보금자리론 하지.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떠받쳤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디밸류 할 수 있고 구조조정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서울의 집값 아파트 지수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5월까지 계속 상승한 거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십니까? 또 하나는 그 반대로 대출도 4월 달에 4조, 5월에 5.3조, 6월에 4.4조 이렇게 지금 대출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해야 할 판에 대출 증가하고 서울 아파트값 이렇게 오르고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된 정책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요. 한 번에 대답해 주십시오. 또 이 한계 상황에 몰린 개인 소상공인자 자영업자 대책 얘기해 보면 개인 회생 파산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다음에 신보기에 채무조정 신청자 측 아주 급증하는 거 보고 계시죠? 예. 그런데 채무조정 해가지고 채무조정 결과에 따라서 상환해야 되는데 이 돈을 못 냅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이행하지 못하면 이 채무조정 자체가 실효돼요. 그 실효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노란우산 공제가 어떤 건지 알죠? 예. 이거는 저기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잖아요. 예. 마지막 버팀목이잖아요. 이거 깨고 있는 것도 보이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정부가 뭐 여러 가지로 7월 3일 날 대책 발표했잖아요. 그죠? 내용 보면은 조금 뭐 5년까지 정책자금 상환 연기해 준다. 아니면 지역 신보로 5조 원 규모 전환 보증한다. 그죠? 그다음에 7% 이상 고금리 대출 좀 낮춰준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이거 가지고 지금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도 보는데 신보기에서 조정해 준 것조차도 못 내고 있잖아요. 그래 이렇게 해약하고 있는데 실효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라는 게 너무 미온적이고 너무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대책하고 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동산 먼저 말씀을 드리면 22년은 사실 부동산 이 급락하는 경착륙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제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걸 뭐 떠받쳤다라는 것보다도 무주택 무주택자 1, 2년 정도의 앞도 못 내다 보니까 정책을 예. 2008년도 금융위기 때 2008년도 금융위기 이것만 그다음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케이스 실러 지수를 보면은요. 미국이 30% 이상의 주택 가격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터닝할 때 보면 2014년도에 터닝해요. 거의 5년 이상의 30%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미국 시장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정부는 2022년도에 그 정도 한 20% 정도의 가격 조정을 못 견디고 특례 보증 40조 50년 만기 채권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그 결과로 지금 서울 집값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출이 또 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지금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여튼 저 관계부처 간 부동산 시장하고 가계부처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영업자 부분은 계속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유영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